또 다른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 헝가리 그랑프리 샤를 르클레르가 기적적으로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맥라렌의 원투 피니시 행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였으나 페라리가 스스로 관뚜껑에 못질을 함으로써 맥라렌은 11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4라운드 연속으로 원투 피니시를 해냈습니다. 이런 와중 노리스는 헝가리에서 오랜만에 팀메이트 피아스트리를 누르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전 그랑프리인 벨기에 그랑프리, 노리스는 롤링 스타트에서 배터리 관리에 실패해 피아스트리에게 철랩을 바로 추월당하고 팀은 낮은 트랙 온도를 고려해 노리스에게 하드 타이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핏크루의 슬로우 스톱, 노리스 본인이 휠락에 걸리는 등 실수가 겹침으로써 격차가 하염없이 다시 벌어졌고 피아스트리는 그런 실수를 용납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헝가리 그랑프리에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의 스타트, 노리스는 3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패시브 효과가 발동되며 5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있던 피아스트리는 르클레르를 잡기 위해 이른 시간에 언더컷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원스톱 전략과는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그러나 노리스는 이런 둘 사이의 배틀에서 두 발자국 떨어진 채 조용히 타이어를 깎아댔습니다. 그 결과 노리스는 원래 계획대로 원스톱을 보며 피트인하지 않았고 그보단 훨씬 일찍 피트인한 피아스트리는 세 번째 스틴트를 가져가야 했죠. 그리고 레이스 말미 정해진 수순처럼 페이스가 떨어진 노리스를 물어뜯기 위해 피아스트리가 달려들었으나 딱 한 치가 모자랐고 결국 피아스트리는 역설적으로 르클레르와의 배틀 때문에 원스톱에 실패, 노리스에게 우승컵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포인트 격차는 다시 9점으로 좁혀져 노리스는 시즌 중후반부에도 챔피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었죠. 이 맥라렌의 내전, 종착지는 어디일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지 다시 한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10포인트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아다르 땐 루키가 그리드에서 가장 느린 레이스카를 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가브리엘 보톨레토, 2025 시즌 데뷔한 5인의 루키 중 한 명으로 루키들 중 유일하게 F1 레이스 경험이 없었으나 보톨레토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루키들 중 가장 일취월장하며 로얄로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톨레토는 두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모두 Q3에 진출한 것을 넘어 헝가리에선 베르스타펜보다도 빠른 기록을 찍으며 7그리드에 등극했는데요. 이어 레이스 초반 베르스타펜에게 추월당했던 보톨레토는 다시 랜스 스트롤을 오버테이크,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페이스가 마시가며 9위로 들어옴에 따라 보톨레토는 6위로 피니시하는 기염토였습니다. 덕분에 보톨레토는 단박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17위로 뛰어올라 사인츠와 비슷해졌고 팀의 어르신인 휠켄베르크가 지난 영국에서 기운을 다 썼는지 노포인트 피니시를 해 보톨레토의 포인트는 자바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뷔 때만 해도 많고 많은 루키들 중 다소 퍼포먼스상으로 부족해 보였던 보톨레토는 퀄리파잉에서도 곧잘 휠켄베르크를 앞서고 있고 그 결과들이 레이스에서도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어 루키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두 그랑프리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벨기에에서 에스턴 마틴은 이게 에스턴 마틴인지 자보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으로 속 터지는 퍼포먼스를 연신 보여줘 퀄리파잉부터 저승 밑바닥을 기어댔고 레이스에선 그나마 올라왔던 포지션도 모조리 내주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선 유이가 차에 손을 댄 것이 의심될 정도로 다른 차가 되어버려 두 차 모두 Q3에 진출 5, 6번 그리드를 차지해버렸죠. 이어 알론소는 전매 특허 같은 디펜스를 선보이며 제자 보톨레토를 꽁꽁 묶어두었고 상위권인 페라리와 결과적으로 60초 가까운 격차를 내며 기차의 선봉장을 맡았습니다. 결과는 5위, 그간 포인트에 허덕이던 에스턴 마틴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점수였죠. 또 걸핏하면 땡깡 피우다 레고 삼키는 금쪽이를 연속했던 스트롤마저 의젓하게 포인트를 벌어와 에스턴 마틴은 벨기에에서 못 먹은 포인트를 헝가리에서 포식했습니다. 사실 에스턴 마틴은 벨기에에서 하이 다운포스 컨셉트의 새 프론트윙을 들고 왔는데 벨기에 그랑프리에서는 10개 팀 중 유일하게 포인트를 못 먹는 수치를 당하며 가장 암담한 주말을 보냈지만 단 한 경기만에 무슨 도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차가 로켓으로 변신, 결과적으로 다시 자업으로 밀어내고 컨스트럭터 7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츠노다가 도무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가 적응을 못한다는 건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보다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츠노다는 레드불 레이스카로 2군 팀인 레이싱불스 발끝도 못 따라가는 성적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질 일이 없을 줄 알았던 베르스타펜마저 슬슬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벨기에 그랑프리 레인 컨디션이 기정사실로 보였고 레드불은 실버스톤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착실히 윙을 바짝 세워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시작되자 FI는 다시 한번 웨 타이어를 관짝에 처박아버리고 해가 뜬 뒤 트랙이 거진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죠. 결정적으로 레드불이 해온 숙제는 모조리 도로아미 타블로 돌아가 베르스타펜은 스파에서 남들보다 높은 드래그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덕분에 레이스 내내 베르스타펜은 캐멀 스트리트에서 가진 안간힘을 써도 르클레르를 못 넘어가 한 끗 차이로 포디움에서 내쫓겨졌죠. 이어지는 헝가리에선 자오버보다도 아래 그리드를 차지하는 치홀 당했으나 레이스 시작 후 챔피언 모드가 발동해 보톨레토, 스트롤 등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두 번째 스틴트 이후로 갑자기 페이스가 고자가 되어버렸고 조용히 순위를 내주며 9위로 마무리. 시즌 초 그렇게 조롱받던 리암 로슨보다도 뒤에서 레이스를 마무리해
하였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이로써 18년도 이후 4경기 연속 노포디움 피니시를 달성하며 레드불이 이젠 옛날 같은 강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더럽게 못하던 치노다, 지난 20년간 팀을 책임지던 프린시펄의 갑작스런 경제,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리어카를 끌고 패지던 베르스타펜마저 무너지기 시작해 레드불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위태해졌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현재 페라리와 레드불의 유약입니다. 이번 두 그랑프리 퀄리파잉에서 해밀턴은 매우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벨기에 그랑프리 SQ1에서는 리어 타이어가 휠락에 걸리며 Q1 탈락, 이어 본경기 퀄리파잉에선 라디옹에서 랩타임이 삭제되면 다시 Q1 탈락, 헝가리에선 순수 페이스자로 Q2 탈락을 하며 본인이 가장 강한 두 트랙에서 모든 퀄리파잉을 말아먹었습니다. 벨기에에서 4회까지 떨어진 퀄리파잉 후 레이스에서 피트 스타트를 감행, 이어 레인 컨디션에서 가장 먼저 슬릭 타이어를 장착하며 무시무시한 추월쇼를 보여줬고 결국 7위로 피니시하며 7번의 챔피언이 허상이 아님을 증명했으나 헝가리에서 그러한 요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월이 훨씬 더 어려운 헝가리에서 해밀턴은 시종일관 아이작 해설 뒤에서 쩔쩔매었고 결국 퀄리파잉 순위와 똑같이 12위로 피니시하며 암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레이스 결과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해밀턴의 정신 상태인데요. 헝가리 그랑프리 퀄리파잉 후 인터뷰에서 해밀턴은 나는 쓸모없는 놈이고 팀은 차가 아니라 드라이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 벌써 메나라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해밀턴의 부진이 그냥 에이징 커브인지 혹은 차가 맛이 가버린 건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봤을 때 해밀턴의 페라리 생활은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팀메이트 르클레르는 어떨까요? 이쪽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3위로 들어온 건 분명 만족할 만한 결과지만 이어지는 헝가리에선 어렵게 차려놓은 폴포지션에 취두부를 부어버렸습니다. 여러 우려와 달리 좋은 스타트 후 순조롭게 레이스를 리드하던 르클레르는 유일한 변수였던 피아스트리의 언더컷마저 잘 방어해내며 우승 트로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40레벨 피트인 후 잘 나가던 차는 갑자기 셰시에 이슈가 발생했고 랩당 거의 2초가 느려지며 단숨에 토마호크 미사일에서 경운기로 변신했죠. 이어 르클레르는 팀 라디오로 우리가 포디움 만 가도 기적이라며 울분을 토했고 그 악재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르클레르는 기어이 피아스트리에게 무기력하게 순위를 내주고 이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는 러셀을 막기 위해 루키 시절 베르스타펜 뺨치는 디펜스를 보였으나 이미 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결국 르클레르는 러셀에게 추월당해 1위에서 4위로 추락, 누가 벽 없는 모나코 아니랄까봐 22년도 모나코와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며 샴페인 냄새도 못 맡아본 채 헝가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름방학 전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왔을 때 맥라렌이 남 그랑프리를 바퀴 3개로 달리지 않는 이상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무난히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둘 중 누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가져갈지는 시즌 중반까지도 결판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본래 피아스트리가 루키 딱지를 땜과 동시에 노리스를 압살할 줄 알았지만 노리스도 성장형 드라이버처럼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파파의 내전이야말로 이후 시즌의 주요 안주거리로 앞으로 둘은 더 자주 더 치열한 방식으로 챔피언을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에서의 크래쉬가 4개로 보일 정도로 말이죠. 이어 컨스트럭터 2위 자리는 본래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이 경합하고 있었으나 베르스타펜이 슬슬 통나무에 깔리기 시작하며 경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엔 윌리엄스가 다소 큰 격차로 5위에 말뚝을 박았으며 그 밑 6위 자리를 에스턴 마틴, 자우버, 알비, 하스 등 늘 치고받던 그놈들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럽게도 알핀이 9위와 15포인트 차이를 내며 작년의 악몽을 구현하고 있죠. 저번과 마찬가지로 3주 휴식 후 돌아오는 네덜란드 그랑프리, 이제 여름이 지나감에 따라 시즌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 마지막 해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주목해야겠습니다.